지금부터 연합 인포맥스가 주최하는 2020년 경제전망 컨퍼런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연합뉴스TV 아나운서 류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외적으로 보호주의 확산에 따른 글로벌 통상 분쟁이 늘어나고 대내적으로는 성장률이 하락세를 지속하는 등 경제 전반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 계획을 세우느라 바쁜 시기이기도 한데요. 금융시장의 동반자 연합인포맥스는 우리나라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당국자들과 금융시장 전문가들을 연사로 모시고 대내외 경제를 전망하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뜨거운 호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최병국 연합인포맥스 대표이사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추운 날씨에 그리고 한 해를 마감하느라고 아주 바쁜 와중에도 오늘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신 여러 청중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기조연설을 맡아주시고 또 날카로운 분석과 깊은 통찰로 내년 국내외 경제와 부동산 시장 전망을 발표하고 토론에 참여해 주실 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재형 국제금융센터 원장님, 그리고 윤태식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님, 김홍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님, 오석태 SG증권 이코노미스트님, 송인호 KDI 경제전략연구부장님, 그리고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님, 그리고 연합인포맥스 주간 전망대의 명진행자인 이진우 GFM 투자연구소장님을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십시오. 아시다시피 올해 세계 경제는 이른바 G2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의 분쟁 속에서 출구를 찾지 못한 채 신음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수출 규제 도발이라든가 홍콩 사태, 그리고 한치 앞도 못 나간 브렉시트 등등에서 희망적인 이야기를 찾아보기가 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이제 GDP 대비 수출입 비율이 우리 경제의 경우 82% 정도 해당하는데 반도체 수출도 급감하고 무역 분쟁 등의 여파로 올해 그 수출과 수입 모두 큰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실물 경제에서는 좋은 소식이 별로 없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증시가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국제 금융시장은 좀 다른 모습도 보여주긴 했습니다. 근데 내년은 어떨까요? 세계 경제 성장률이 3%또 안팎 또 3% 미치기 힘들다. 미국 경제가 이제 고점을 찍고 드디어 하락세로 전환할 것이다. 자본시장 거품도 터질 수 있다. 그리고 한국 경제 여전히 그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면서 반전의 기회를 찾기가 힘들지 않냐. 이런 여러 부정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경제가 내년에는 바닥을 치고 미약하게나마 반등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하반기엔 핵심 산업인 반도체 경기도 원만하게 회복될 것이라는 말 등 희망적인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연합인포맥스는 한 해를 마감하고 새 사업과 투자 계획, 살림살이를 확정하는 시기에 정부 당국과 민간에서 일하시는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모쪼록 오늘 진행되는 다양한 논의들이 세계 및 한국 경제가 직면한 위기와 기회 속에서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한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파악하고 미래를 전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힘차고 행복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병국 연합인포맥스 대표이사의 개회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최재영 국제금융센터 원장의 기조 발표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국제금융센터 원장 최재영입니다. 먼저 오늘 행사를 마련해 주신 연합인포맥스 최병국 사장님께 대표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11월 마지막 주간인데요. 매우 시적절하고 아마 큰 도움이 되는 그런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많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글로벌 경제의 도전과 기회입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국제금융센터는 우리나라 외환금융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제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을 분석하고 또 위기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해서 정책 당국에 조기 경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진들과 함께 고민한 그 내용들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5분 정도인데요.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 4가지 질문에 대해 저희 견해를 말씀드리는 방식으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의 세계 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입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 각국은 위기를 진화하기 위해 각종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슬라이드에서 보듯이 2008년 세계 경제는 마치 솥단지에 끓는 물처럼 위기가 도래했습니다. 이 물을 식히기 위해 한편으로는 그 근본 원인, 불시를 제거하기 위해서 금융 규제 강화, 거시 건전성 조치, 구조 개혁 등을 해왔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물 자체를 식히기 위해서 금리 인하와 유례 없는 양적 완화라는 조치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해 왔습니다. 그러나 잠시 호전되는 듯한 세계 경제는 2018년 이후 다시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지금의 상태는 솥단지가 다시 뜨거워지고 식혀야 할 물은 더 많아진 그런 모습입니다. 혹자는 국제금융시장이 아직까지 저금리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이 위기의 원인들이 지속적으로 이연되고 누적되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로는 세계 각국이 다시 솥단지에 물을 붓는 통화 완화 정책을 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비관론자와 낙관론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비관론자에 따르면 솥단지 즉 시스템이 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물이 넘쳐버리는 상황입니다.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낙관론자들은 시스템이 충분히 커서 아직 끓는 물을 식히기 위한 물을 담을 여유가 있고 또 근본 원인인 불시도 앞으로 해결해 나가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도 세계 경제는 아마도 이 둘 사이에 어디에선가 이루어지겠지만 전체적인 스펙트럼을 이렇게 볼 때 세계 각국의 정책 공조가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면은 시스템 위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현재 세계 경제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2개의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슬라이드는 실물 부분, 두 번째 슬라이드는 금융 부분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실물 부분은 제조 PMI, 그러니까 글로벌 구매 관리자 지수를 월별 레벨과
그 변화를 종합해서 그 경기 사이클로 표시를 한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실물 부분 경기는 금년 내내 불황 내지는 침체 국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이 회복 사이클 쪽으로 넘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 저점이 어딘지도 사실은 불확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FCI 금융 여건 지수로 본 금융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금년 내내 금융 상황은 그 완화적인 상태를 보이고 있고 호황인 것이죠. 그래서 그 현재 글로벌 경제 상황을 정리를 해보면 실물 경제는 아직 저점을 찍지 않은 불황 내지 침체 상태, 금융은 완화 또는 호황인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가지고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실물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 완화적인 통화 정책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금융시장이 좋아졌다고 이제 해석할 수도 있고요. 둘째는 아까 우리 최병국 대표이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실물 경제와 금융이 괴리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 표에서 보듯이 글로벌 경제의 하락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인데 금융시장은 미국 다우 지수가 연일 그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려스러운 점은 실물 경제의 회복이 제한된 상황에서 그 실물 경제와 금융의 괴리를 이게 줄이는 방향이 금융시장의 하락 조정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년도 국제금융시장은 이 점에 특히 유의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내년도 세계 경제 전망을 어떻게 볼 것이냐인데요. 세계 경제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긍정적 원인과 부정적 원인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더해서 최근 세계 경제는 전통 경제학이 설명하기 어려운 특이하고도 이상한 요인들이 있으므로 이를 계량해 보는 것도 전망에 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 더 배드죠. 부정적 요인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도 아마 너무나 많이 들었던 내용들이 대부분인데요. 내년도에도 계속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무역 분쟁 확대 가능성, 중국 경제 둔화 가속화 우려, 부채 버블 문제, 국제 정치 불안, 그리고 글로벌 정책 공조 약화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더 굿, 긍정적 요인입니다. 저희가 각종 보고서, 정보 소스 그리고 저희 내부에서도 연구진들과 많이 토론해봤지만 이 긍정적 요인을 잘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부정적 요인이 일어나지 않거나 약하게 일어나는 것이 긍정적 요인이다라고 할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G2 무역 분쟁이 1단계 또는 2단계까지 타결하는 것, 그리고 글로벌 양적 완화의 시작 효과가 내년도에 나타나는 것, 독일 같은 재정 건전성 중시 국가에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실시하는 것 등이 긍정적 요인으로 볼 수도 있고요. 보다 근본적으로는 공급 측에서 4차 산업혁명 분야이건 아니면 제조업 분야이건 혁신적인 상품이 공급되어서 경기를 살리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가장 좋은 기회 요인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더 weird, 더 특이하거나 이상한 요인들인데요. 마이너스 금리 만성화, 그 다음에 투자 등급의 최하단의 기업들이 투기 등급으로 강등당하는 폴론 에인절의 증가 가능성, 그리고 필립스 곡선의 평탄화, 수익률 곡선이 역전되거나 평탄하는 문제, 이런 현상들이 내년도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일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 여러 요인들을 종합해 보면 내년도 경제 여건은 부정적 요인과 좀 특이한 요인이 긍정적 요인보다 클 것 같다입니다. 현재 IMF는 세계 경제 전망치를 금년보다 높은 3.4%로 잡고 있죠. 저희가 보는 견해는 OECD와 비슷하게 금년 정도의 3% 수준이 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내년도는 말씀드린 대로 부정적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전망치의 표준 편차, 그 중에서도 하방 변동성이 큰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내년도 국제금융시장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 역시 미중 무역 분쟁입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파이낸셜 타임즈는 지난 10월에는 세계 경제가 동시다발적 경제 위축에 들어갈 것이라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만은 최근 11월에는 세계 경제 이제 반등이 시작되나 뭐 이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 한 달 사이에 그 세계적으로 유수한 근위 있는 경제지에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상반된 내용이 나온 이유는 미중 무역 분쟁의 진행 상황 때문입니다. 올 한 해 단기적으로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을 흔든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미중 무역 분쟁이었습니다. 내년에도 이 진전 상황에 따라 세계 경제가 아래 위로 크게 흔들릴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주요국의 경기 대응 정책과 시장의 반응입니다. 각국 중앙은행이 다시 꺼내들고 있는 금리 인하와 그 비전통적 통화 정책이 시장에서 계속 통할 것인지, 독일 같은 국가가 재정 확대 정책을 실시할 것인지, 다시 한번 국제적 공조가 일어날 것인지 등입니다. 그 정책 당국의 그 정책 여력과 정책 효과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무너지는 그 리버설 리스크가 발생한다면 국제금융시장은 심하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Fallen Angels입니다. 슬라이드에서 보듯이 현재 투자 등급 채권 중에서 절반이 투자 등급이 가장 낮은 BBB에 몰려 있습니다. 세계 경제 둔화가 계속될 경우에 이들이 투기 등급으로 떨어지게 되면 투기 등급에 투자하지 못한 자산 운용사들이 자금 회수가 발생할 수 있고, 이들 기업들이 조달 금리가 상승하거나 자금 부족으로 도산하게 될 경우에 금융시장이 큰 폭 요동칠 수 있으므로 특별히 유의해서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글로벌 스트롱맨들의 행보입니다.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수년간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행보가 세계 경제 및 국제금융시장의 큰 위험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었지만, 내년에는 더욱더 많은 스트롱맨들이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현 트럼프 대통령 외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엘리자베스 워렌 등 급진적인 성향의 후보가 부각되고 있고, 영국에서도 현 존슨 총리에 이어 12월 조기 총선 이후 강경 성향의 제레미 코번 노동당 대표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달 대선에서 승리한 아르헨티나의 페르난데스도 다음 달 취임해서 본격적인 정책을 펼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중국, 러시아, 인도, 이란, 브라질 등 현재 재직 중인 강경 성향의 정상들이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급진적이고 돌발적인 행보에 나설 수 있는데 국제 시장의 큰 변수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달 워싱턴에서 열린 IMF 월드뱅크 연차총회에 다녀왔습니다. 이 회의는 세계 각국의 경제정책 수장들이 다 모이고 그 내노라 하는 경제 전문가들 또 다양한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의견 교환을 나누는 기회를 가집니다. 저도 많은 글로벌 경제 전문가들과 정책 전문가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이런저런 부정적 요인, 불확실성 요인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내년도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가 컨센서스였습니다. 내년은 금년보다 더 불확실성이 큰 한 해가 될 듯합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개별 국가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넘어섰기 때문에 2008년 금융위기 때 이상으로 긴밀한 국제적 공조가 필요한데, 현재 국제 정치나 경제 상황으로 봐서는 이러한 공조가 일어날 가능성이 낮은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를 찾는 지혜를 발휘해야 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정책 분야에서는 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재정 통화, 거시 건전성, 정책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개별 정책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성장의 살피를 위한 근본 처방은 역시 혁신이므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 개혁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의 괴리가 커졌음을 인식하시고 자산시장의 위험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기를 권고합니다. 기업 부분은
글로벌 밸류 체인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고부가가치 산업, 서비스업의 글로벌 밸류 체인 참여 확대가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오늘 연합 인포맥스에서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그 세션을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와 지혜를 많이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도 모두 파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재영 국제금융센터 원장의 기조 발표 함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2020 국내외 경제 전망 컨퍼런스 진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션 1에서는 국내외 경제 및 주요 지표 전망을, 세션 2에서는 국내외 부동산 시장 전망을 주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각 세션 발표가 모두 끝난 이후에는 종합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션 1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발표자는 윤태식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입니다. 2020년 글로벌 금융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의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 윤태식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 뵈서 굉장히 반갑고요. 또 이렇게 또 민간에 계신 분하고 또 시장에 계신 분하고 또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인포맥스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주제를 세계 경제 및 국제 금융시장 전망과 대응으로 잡았습니다. 목차는 세계 경제 및 국제 금융시장 동향, 그리고 두 번째는 주요 대외 리스크, 그리고 세 번째는 향후 대응 방향인데, 제가 준비한 이 PPT가 좀 전에 센터 원장님이 또 해주신 내용하고 좀 많이 겹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이걸 갖다 미리 제가 보고한 건 아닌데 상당히 겹치고 또 시사점도 비슷한 부분이 많다는 점을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계 경제의 동향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갈등이라든가 브렉시트, 홍콩 시위, 그리고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이라든가 남미 등의 신흥국 불안, 이런 부분들이 전례 없이 글로벌 불확실성을 확대시키고 있고, 이런 위험 요인들이 완화되고 또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에 따른 리스크 온오프가 반복이 되면서 금융 외환 시장에 상당한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제일 잘 아시다시피 큰 요인이 미중 무역 갈등인데, 미중 무역 갈등은 단순히 미중 간의 분쟁 이슈뿐만 아니라 글로벌 교역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밸류 체인을 훼손하는 그런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금년도에 교역 증가율이 잘 아시다시피 WTO라든가 IMF에서 1% 내외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미중 무역 갈등은 그런 세계 교역을 더욱더 이제 위축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동반 둔화라고 싱크로나이즈 슬로우다운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게 IMF 총재가 게오르게바 총재가 최근에 취임을 하면서 이제 처음 시작한 발언인데, 이게 결국에는 전 세계 90%가 작년하고 금년에 걸쳐서 성장 둔화를 겪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단어로 이제 축약해서 표현한 게 싱크로나이즈 슬로우다운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좀 전에도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제조업 PMI라든가 글로벌 제조업 PMI, 그리고 미국, 독일, 중국 전반적으로 제조업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에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래프가 우하향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GDP 성장률을 보더라도 2018년하고 2019년 전망을 보게 되면, 이게 지난 10월에 IMF 전망을 토대로 한 건데, 대부분 국가들이 이제 올해 성장이 둔화가 되고 있고, 특히 주목할 만한 거는 이제 글로벌 제조업이 안 좋고 이제 교육이 둔화되다 보니까 수출이라든가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들의 성장률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독일 보시면 작년에 1.5, 올해는 0.5%, 그리고 아세안 국가 중에는 홍콩과 싱가포르이 상당히 안 좋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제조업 기반이고 수출 위주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진한 그런 성장률을 저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세계 경제 그 동향 관련해서 이제 각국이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뭐 통화 완화 정책하고 확장적 재정 정책을 지금 많이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뭐 미국이나 유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중단이 됐던 QE까지 꺼낼 정도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국 금리 추이를 보시게 되면 그 미국이나 유로, 호주, 한국 같은 경우 모두 다소간의 금리 인상을 추진하다가 다시 금리를 낮추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미국이나 유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중단했던 QE를 다시 꺼내 들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최근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이제 말해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확장적 재정 정책 관련해서는 그 대부분 IMF나 OECD 같은 경우에 최근 같은 상황에서는 재정적인 그 버퍼가 있으면 확장적 재정 정책을 적극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이거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확장적 재정 정책 관련해서 재정 건전성 얘기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국제 신평사라든가 국제 기구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확장적 재정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단지 이거를 어디다 쓸 것인지 하고 확장적 재정 정책에 따른 재정 건전성이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나빠지느냐 이 부분에 대해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레벨을 가지고 뭐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몇 퍼센트 이상이면 된다 안 된다 보다는 그 확장적 재정을 통한 재원의 효율적 활용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재정 건전성의 악화 속도 이 부분이 이제 국제 사회는 좀 더 관심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즈에도 한국이 확장적 재정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벤치마크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다고 기사가 난 게 있고요. 그 주식시장 관련해서는 뭐 전반적으로 선진국, 신흥국 주가 모두 상승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대외 이벤트에 따라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그 오른쪽에 보시면 미 금리 인상이라든가 뭐 미 정부 셧다운 그리고 관세 맞대응 그리고 환율 조작국 이 이제 중국 지정된 부분 그리고 미국에서 리세션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하는 대외 이벤트에 따라서 그 미국 그 주가도 상당히 많이 이제 변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빅스 지수, 변동성 지수인데 이 변동성 지수에 크게 이제 올라가는 변동 요인이 대부분 대외 이벤트에 따라서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 관련해서는 그 전체적으로 보면 완화적인 통화 정책하고 안전자산 선호 확대 등으로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특히 독일은 마이너스 금리로 이제 금년부터 떨어졌고요. 이에 따라서 이 마이너스 채권 이제 금리 이게 비중이 이제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에 보시면 이게 이제 주요국 24개국 투자 등급 채권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마이너스 채권 금리의 비중과 그 금액을 따진 건데 그 사상 최대치를 찍은 게 올해 8월입니다. 올해 8월 17조 불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금리 채권이 발행이 됐고 그게 전체 좀 전에 말씀드린 24개국 그 투자 등급 채권 기준을 보게 되면 사상 최대치가 30%까지 올라갔으니까 굉장히 많은 수치까지 올라갔고 그게 이제 오른쪽 표를 보시면 최근에는 다소 이제 하락을 해서 전체 아까 말씀드린 그 모수에 비해서 20% 수준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마이너스 금리 채권이 상당히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환 시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뭐 달러화는 강세를 보이고 있고 위안화는 이제 뭐 포치라 그래서 7위안을 넘어서 이제 그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미국과 독일을 대표로 한 주요국 간의 금리 차는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금리 차가 축소가 되고 있는데 불구하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주로 하여튼 미국 경기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글로벌 경제에 비해서는 좋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달러화 지수로 표현되는 달러화는 강세를 보이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 말 대비 달러 지수는 2% 정도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가장 주요한 이유는 금리 차에도 불구하고 미 경제가 상대적으로 괜찮기 때문에 그 배경으로 볼 수 있게 되고 금리 차가 이제 줄어드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미국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금리가 떨어지는 현상도 같이 저는 결합이 돼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요국 국채 투자 대상 중에서 뭐 독일이나 일본은 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많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미국 국채 금리가 상당히 떨어지게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원화를 보시게 되면은
작년 말 대비 지금 현재 한 5% 정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제 미중 무역 갈등으로 대표되는 대외 이벤트하고 그 국내 경기 부진 등 어떤 국내적인 요인이 이제 결합을 해서 약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달러와 그 원 달러하고 그 원 위안을 갖다 그 달러 위안을 같이 보여준 거는 최근에 이제 외환 시장 이슈가 이제 그 위안화 동조화 이슈가 상당히 좀 부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보시게 되면은 평상시에는 동조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데 어떤 대외적인 이벤트, 특히 이제 미중 무역 갈등 같은 이벤트가 발생하면 동조화 현상이 굉장히 두드러진다는 점을 갖다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다음 슬라이드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워낙 그 우리 환율 올해 한번 쭉 제가 리뷰를 해봤습니다. 차트를 그려봤는데 연저점은 1,112원 이었고 연고점은 1,222원이었는데 100원 정도 이제 플럭츄에이션이 있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주요 변동성이 발생하는 이 포인트들이 대부분 다 대외 이벤트가 발생했던 시점입니다. 보시게 되면 뭐 4월달에 우리 1, 4분기 GDP가 마이너스 기록했던 부분, 그리고 그 대부분 미중 무역 분쟁에 있어서 갈등과 그 완화가 반복되는 그 과정에서 우리 원 달러가 많이 이제 변동성이 커졌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특히 이제 중국 환율 조작국 지정됐던 8월 홍콩 불안하고 겹쳐서 연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이렇게 저희가 한번 쭉 리뷰를 해보니까 이게 외환 시장에서 환율 움직임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 게 이제 크게 보면 수급 요인이 있고 대외 이벤트 요인이 있다고 보면 올해는 외환 수급상의 이슈보다는 대외 이벤트에 의해서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라는 게 하나의 그냥 그 관찰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급도 사실 경상 흑자가 줄면서 다소간의 어떻게 보면 경상 측면에서의 그 달러 그 공급이 줄어든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대외적인 그 이벤트에 따른 리스크 온오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게 하나의 그 포인트고요. 그 두 번째로는 그 원위안 그 동조화 이슈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한국과 중국 간의 어떤 금융이라든가 경제에 있어서의 어떤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보면 시장에서의 어떤 동조화에 대한 움직임은 일정 부분 또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동조화들이 그 한중 그 미중 무역 갈등 이슈가 있을 때 특히 이제 심화된 상황인데 그 저희 당국자 입장에서 보면 어느 정도 동조화에 대한 부분은 일정 시장에서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도 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또 한국하고 중국의 또 경제 여건이라든가 금융시장 여건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차이점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좀 평가를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올해 외환시장의 또 하나의 그 특징이 이제 해외 증권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해외 증권 투자가 늘어나는 부분이 국내 외환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환해지를 하는 과정에서 수합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그 과정에서 외채에도 영향을 미치고 해서 이게 국내 거시적으로 그리고 외환시장 측면에서 상당히 그 임플리케이션이 좀 크다고 볼 수 있고 그게 한편에서는 환해지 여부가 금융기관 그 개별 금융기관 차원에서는 또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개별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그 국내 거시경제 차원에서도 상당히 그 의미가 있고 되게 중요한 그 포인트라 생각을 하는데 그 최근에 이제 환해지 하는 행태를 보게 되면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다 그 해외 채권 투자할 때 오픈을 다 하고 이제 반면에 이제 민간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채권 투자하는 경우에 이제 환해지는 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해외 증권 투자가 좀 더 이제 늘어나고 앞으로 해외로 많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방향성에서 볼 때는 이런 환해지 행태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개별 금융기관이라든가 국내 거시 차원에서 바람직한지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외환시장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그 원화가 EM 통화인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한 좀 이슈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대외 변동성이 커질 때마다 개도국 통화의 특성을 보이는 약간 EM 통화 특성을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저희도 사실 그 부분이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그 저희가 볼 때는 올해 이제 나타나는 외환시장의 어떤 흐름을 볼 때는 그게 국내 경제적인 요건이라기보다는 그 우리 원화가
그 해외 투자자들, 또 리얼 머니들이 EM에 투자를 할 때, 그러니까 아세안 국가라든가 중남미라든가 개도국 투자를 할 때 거기에 대한 해지에 대한 프락시로 많이 사용되는 걸 저희가 그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NDF라든가 이렇게 유동성이 풍부한 이 원화 NDF 시장을 통해서 그 해외 투자가가 뭐 국내 투자를 한 경우도 있겠지만은 다른 EM에 투자를 할 때 거기에 대한 환해지 수단으로 이제 원화를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한국 원화가 EM이라는 인식이 좀 많이 좀 각인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그런 부분은 뭐 아까 위안화 동조하고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시장에서의 흐름은 뭐 불가피하다 생각을 하지만 그거 자체가 갖고 있는 게 사실 한국 경제에 대한 뭐 신뢰라든가 한국 경제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가 실물 경제라든가 경제 체질 입장에서 볼 때는 EM이 아니라 선진국에 더 가깝다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시장에서 좀 재평가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자금 흐름을 보시게 되면 뭐 대체로 주식에서 채권으로 이동하는 리버스 로테이션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금년 중에 국내 증권 투자도 채권 중심으로 많이 유입이 됐는데 이게 약간 주식 시장도 호황이고 채권 시장도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 있다는 거는 해석을 하게 되면 주식 시장이 좋긴 하지만은 스틸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기저에 깔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채권 쪽이 계속 좋다는 얘기는 결국 중장기적으로 세계 경제 전망이라든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기저에 깔려 있다고 보이고요. 주식 자금은 글로벌 펀드 자금 유출로 보게 되면 주식은 유출, 채권은 유입 쪽으로 지금 추세가 돼 있고, 그 국내 외국인 증권 자금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올해 주식이나 채권 전체적으로 다 순유입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외국인 전체는 560조 정도의 33% 비중인데 이 부분도 거의 사상 최고치 수준이고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10월 이후에는 주식이나 채권 모두 좀 채권 순유출 흐름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주식 쪽에서 약간 순유출 흐름이 좀 강한데 이 부분은 좀 저희가 신경을 써서 들여다봐야 될 포인트라 생각을 합니다. 그 주요 대외 리스크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뭐 원장님께 말씀하신 바와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좀 중복되는 건 스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프리캐리어스 리커버리라고 표현했는데 저게 이제 IMF 위호 월드 이코노미 아웃룩에 나온 표현입니다. 프리캐리어스. 그러니까 IMF도 기본적으로는 이 글로벌 성장세가 내년에 굉장히 아주 그쪽 표현으로는 솔리드하지 않다라는 걸 저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내년도에 세계 경제가 성장을 하겠지만은 그게 대부분 70% 이상 그 기여가 그 개도국 성장에서 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대부분 베이스 이펙트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등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아까 원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실무 경제에 대한 그 아웃룩은 그 IMF가 물론 내년에 반등한다고 봤지만 그거에 대한 기반이 그렇게 솔리드하지 않다라는 부분이고, 그 근저에는 경제 리스크들 하방 리스크가 상당히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역 분쟁이라든가 미국 경제 둔화, 금융 취약성, 그리고 뭐 미국 대선, 브렉시트, 신흥국 불안 등 이런 부분에 많은 리스크들이 좀 상존해 있다는 부분을 깔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방 리스크 미중 무역 갈등인데 결국 미국과 중국의 이제 갈등과 휴전이 이제 계속 반복될 리스크가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보면 5월 달부터 아까 외환시장이나 금융시장 보게 되면 이 갈등과 휴전을 반복하면서 시장이 많이 흔들렸는데 이게 내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비록 10월 달에는 1단계 무역 합의가 있었지만은 그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갈등과 휴전을 반복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 2, 3단계 협상이 예정돼 있지만 녹록지 않다는 게 이제 시장의 의견이고, 또 IMF 총재가 트레이드 트루스 투 트레이드 피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결국 뭐냐면은 이런 트레이드의 그 이슈에 있어서 그 단기적인 휴전이 아니라 종국적인 평화를 원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그만큼 지금 현재 되고 있는 합의들이 트루스로 끝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IMF 총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하는 그런 발언을 한 겁니다. 그 중국 경제 성장 둔화 부분인데 이 부분도 뭐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한데 그간 성장률을 보시게 되면 2010년도 10%에서 계속 가파른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IMF는 5.8까지 하락하는 걸로 봐서 6% 밑으로 떨어지는 부분 상당히 좀 시장에서는 이제 크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가장 큰 리스크 세 개를 뽑으면 첫 번째가 기업 부채 누중, 그리고 그림자 금융 확대, 그리고 세 번째 부동산 시장 둔화 우려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부채가 이제 올해 1, 4분기에 150% 정도 수준으로 이제 올라가 있고, 그리고 그림자 금융도 많이 확대가 돼 있고, 그리고 세 번째 부동산 시장 둔화 우려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 부동산 같은 경우에 거래량도 많이 줄고 가격 상승률도 많이 위축되고 있는데, 이런 잠재적인 리스크들이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 금융 취약성 누적인데 이 부분도 결국 저금리라든가 통화적 완화, QE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되면서 투자자들의 위험 추구 행위가 확대되고, 이에 따른 금융 취약성이 누적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기 금리가 그 왼쪽 상단에 보시면 2010년 뭐 이전부터 상당히 지금 지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 선진국 중심으로 금융 여건도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금융 시장의 어떤 금융 여건도 기본적으로 완화되고 있고 호황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일본 전반적인 선진국의 금융 여건들이 이제 상당히 완화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오른쪽의 표는 이건 IMF에서 저희가 코트한 건데, 이게 선진국 주식 채권 시장이 이제 펀더멘털 대비 고평가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실물 경제의 어떤 둔화 요인이 금융시장에 풀리 반영이 안 됐다 있는 거, 어떻게 안 되고 있다는 거에 대한 반증이기도 한데, 이게 보시게 되면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오버밸류에이션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오버밸류에이션이 되어 있는데, 미국 주식에 상당히 오버밸류에이션 된 걸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주식시장에 있어서 그 3대 지표가 호황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IMF는 평가를 할 때 기본적으로 굉장히 오버밸류에이션 돼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도 보시면 미국의 이제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하고 그 투기 등급 모두 그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제 오버밸류에이션 된 건데, 상당히 오버밸류에이션이 크다는 걸 볼 수 있고, 그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EM 같은 경우에도 보면 하이힐드 그 채권 같은 경우에도 오버밸류에이션 규모가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금융 취약성 관련해서는 이제 결국 고위험 자산의 하이힐드 자산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기업 중심으로 부채도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다 표에 보시게 되면 그래프가 우상향하는 걸로 이제 나와 있고, 그리고 IMF도 걱정하는 게 왜 신흥국의 외채가 증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흥국 수출 대비 외채 비율을 이제 IMF가 계산했는데, 미디언값, 중간값은 한 150%지만은 그 굉장히 높은 외채를 갖고 있는 신흥국 같은 경우에 350%까지도 지금 가 있고, 이에 따라서 주요 글로벌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경영 실적 악화 리스크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저금리 하다 보면 예대반이 줄고 거기에 따른 이자 이익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은행들 같은 경우에 이 저금리 기조화에서 경영상에서 상당히 어려움 많이 겪을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하방 리스크 하나는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인데, 지난달 10월 FOMC 때 파월 의장이 당분간 금리 동결 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게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인지가 관건인데, 계속 동결을 하게 되면 그것도 사실 또 리스크 요인이고 합니다. 근데 단지 이제 시장이나 IB들 평가를 보게 되면 내년에는 평균적으로 1회 정도는 일하지 않겠냐. 물론 뭐 하우스마다 좀 뷰가 차이가 있습니다. 되게 아주 뭐 100bp까지나 하는 데도 있긴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1회 정도 인하할 걸로 보고 있고, 또 선물 시장에 반영된 그런 2020년도 그 금리나 확률도 그런 그 기대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미 대선 부분인데, 이것도 아까 원장님께 말씀하시긴 했는데, 그 미 대선 민주당 후보 세 명이 있는데, 결국 이제 7월달 전당대고 하는데 대선 후보가 누가 되느냐. 특히 이제 좀 약간 급진적인 성향의 이제 워렌 후보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의 좀 그 우려가 큰 상황이고, 꼭 워렌 아니더라도 그 이외에 바이든이라든가 샌더스는 사실 좀 진보 성향이고 급진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조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트럼프 재선 여부도 시장에서는 또 리스크 요인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렉시트 부분인데요. 2012 그러니까 12월 12일 날 조기 총선이 있게 되는데, 결국 1월 말에 브렉시트 시한 계기로 해서 그 영국과 EU 간의 갈등이 재고조될 가능성도 큽니다. 그래서 12월 12일 날 보수당이 재집권을 하게 되면 이제 기존 브렉시트 합의안을 이제 의회 비준을 추진하고, 그리고 이제 내년 그 1월 그 말로 EU 탈퇴를 추진할 텐데 하고, 만약에 노동당이 승리하게 되면은 뭐 브렉시트 재협상이라든가
그리고 또 내년 여름 정도에 2차 국민투표를 또 추진할 걸로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이 브레이킹 뉴스라 쓴 거는 제가 이게 브렉시트가 얼마나 EU 내에서도 어려운 과제인지에 대한 한 조크인데, 이게 보시면 all EU countries except UK left EU and created the EA because it was easier than Brexit. 그러니까 그 EU에서 UK가 혼자 나가는 것보다 UK를 혼자 두고 나머지가 나가는 게 더 쉽다고 이제 생각할 정도로 EU 내에서도 이게 브렉시트가 진짜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방 리스크 관련해서의 정치적 불확실성, 홍콩이나 중동, 남미, 특히 홍콩 같은 경우 우리나라하고도 가깝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미중 무역 갈등 이외에는 제일 저희가 주목해야 될 리스크라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홍콩 금융시장 자체는 생각보다 그렇게 불안하지는 않습니다. 뭐 주가라든가 뭐 환율, 뭐 오버나잇 금리라든가 외환 보유액, 뭐 자본 유출이 봤을 때 그렇게까지 불안하지 않지만은, 이게 앞으로 더 장기화되고 또 뭐 중국과 연계해가지고 상황이 심각해지면 상당히 좀 테일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뭐 중동도 여러 가지 그 불안 요인이 있고, 또 중남미의 파퓰리즘도 상당히 저희가 주목해야 될 요인이라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외 리스크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특징을 말씀드리면 이 앞에 두 개는 저희 특징 관련된 부분인데, 이 실물 경제 리스크 요인이 아직 국제 금융 시장에 완전히 프라이싱 면에서 반영되어 있지 않다. 아까도 원장님도 비슷한 취지의 반응을 하셨는데, 그게 뭐 결국 완화적 토화 정책이라든가 그런 그 QE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은 실무 경제 리스크가 100%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하고, 이 대외 리스크가 과거하고 좀 차이점이 몇 개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과거에는 경제적인 어떤 리스크 요인이었다고 보면, 이거는 최근에는 정치적인 리스크, 소위 얘기하면 맨메이드 리스크이기 때문에 또 완전 봉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로는 예전에 이제 서브프라임이라든가 남유럽 재정 위기 같은 경우에는 그게 하나의 진원지가 한 군데였는데, 지금은 좀 전에 보셨다시피 전 세계에 다 걸쳐 있습니다. 뭐 그런 두 가지 특성에 따라서 이게 내년에도 장기화되고 있고 완전히 봉합되지 않을 상태로 계속 끌고 갈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네 번째는 정책 대응 관련해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새로운 정책 환경,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여러 가지 저금리라든가 마이너스 금리, 뭐 저출산, 뭐 4차 산업革命 이런 상황에서는 좀 기존 토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의 정책 당국자들도 패러다임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생각이고, 과거의 QE도 그런 차원에서 뭐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었고, 그리고 파퓰리즘 시대 정신 이 부분인데, 이건 남미의 라든가 그런 쪽의 정치 분할을 보게 되면 결국 파퓰리즘과 시대 정신을 갖다가 어떻게 좀 차별화해서 구분해서 봐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좀 차별화되기거나 구분하기 쉽지 않은데, 국민의 어떤 정당한 요구라든가 요청, 의견을 갖다가 정치를 통해 가지고 경제 부분이 잘 받아들이고 소화하는 게 결국에는 그 남미 정치 불안의 관건이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대응 방안 관련해서는 우리 한국 경제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대외 건전성이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래서 국가 신용 등급도 사상 최고 수준이고, CDS 프리미엄도 글로벌 위기 이후에 사상 최고 수준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신용 등급 같은 경우에 올해 이제 3개사가 이미 다 신용 등급을 다 결정을 했는데, 기존의 AA 수준 또는 AA 마이너스 수준을 갖다 다 유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외환 보유액도 4,060억 불이기 때문에 외화 유동성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견고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외화 유동성 부분은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는 게, 과거의 위기 때 항상 제일 큰 첫 번째 샥은 다 외화 유동성에서 왔습니다. 외화 수합 시장이라든가 CRS라든가 환율도 중요하지만 유동성이 사실 어떻게 보면 환율 시장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사실 유동성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전에 최재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예전에는 G20이라든가 통화 수합 통해서 유동성 부분을 저희가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최근에 각자 도생하는 그런 그 자국 그 이익을 우선시하는 분위기에서는 그런 도움을 받기가 쉽지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유동성을 갖다 많이 좀 보유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정책적으로는 이제 대외 리스크 이런 거 관리를 잘해서 이제 시장 안정 노력하겠다는 부분하고, 그래서 센터도 그렇고 하여튼 저희가 모니터링을 열심히 해가지고 뭐 대외 시인도 관리도 하고 그 외채 부분도 잘 관리하겠다는 부분이고, 그 외환 시장 급변동 시 적기 대응이라고 제가 썼는데, 그 외환 시장 그 제가 뭐 전망을 할 수는 없는데 정책 방향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 저희가 시장을 볼 때 그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방향을 보지 않는 거, 위든 아래든. 그래서 혹자는 올라가는 걸 원하지 않느냐, 내려가는 걸 원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방향을 보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보지 않는 게 뭐냐? 특정 레벨을 또 타겟팅하지 않습니다. 두 개는 저희가 안 본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 저희가 뭘 관심을 가지고 보느냐 하는 거는 변동성입니다. 변동성. 위든 아래든 특정 기간 내, 일정 기간 내에 변동성이 크냐 작으냐, 과도하냐 과도하지 않느냐, 그걸 저희가 보고, 두 번째로 저희가 보는 거는 그 변동성의 요인이 그 실물이나 아니면 투기적 요소라든가 시장 패닉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가미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그걸 두 개를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좀 조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방향을 보지 않는다, 그리고 특정 레벨을 보지 않는다는 거고, 두 개. 저희가 보는 거는 그 일정 기간 내에 변동성 부분을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쓴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 변동성의 요인이 투기적 요인이냐 아니면 실수 거래냐 이런 부분들을 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저희 정책 방향인데, 저희가 경제 활력도 제고하고 경제 체질도 개선하기 위한 이런 정책 대응 방향을 저희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은 12월 달에 발표가 될 텐데, 저희가 이제 확장적 재정 정책도 추진하고 투자 내수, 수출 활성화, 정책 지원도 지속하고 중장기적으로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혁신 성장 및 구조 개혁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두서없이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 기회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된 거를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윤태식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의 발표 함께하셨습니다. 네, 두 번째 발표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오석태 한국SG증권 이코노미스트입니다. 2020년 세계경제 이슈와 대한민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11월 말이죠. 올해도 다 지나갔는데요. 경제가 어렵다고 뭐 두 분 말씀은 하셨는데, 근데 금융시장을 보면은요, 지금 확인해 봤더니만 미국 기준으로 주식이면 주식, 채권이면 채권, 뭘 사든 간에 벌었어요. 둘 다 랠리했거든요. 채권이야 뭐 완전히 진짜로 경제가 나쁘다고 하니까 그렇다 치고, 문제는 주식도 올랐거든요. 유감스럽게 코스피는 거기에 그렇게 크게 따라가지 못했는데, 근데 미국 주식 시장, 뭐 유럽이면 유럽 다 작년 말에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다가 올해 초부터 쭉쭉쭉 올라가서 굉장히 올해 초부터 보면은 거의 뭐 한 10에서 20% 올랐습니다. 왜 올랐을까요? 결국 비밀은 뭐냐? 페드를 움직였다는 겁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2019년 되면 정책 정상화가 계속돼 가지고 뭐 3번 올린다는 둥, 4번 올린다는 둥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1년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올리기는커녕 3번 내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내린 것도 내린 거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시장은 페드를 더 이상 독립 변수로 안 봅니다. 저기는 그냥 뚝뚝뚝 두드리면 선물 주는 데예요. 예? 그러니까 파월 푸시란 말도 안 해요 이제. 예? 제가 이거 한 20몇 년 했는데 지금처럼 페드 의장의 존재감이 바닥인 때가 없었습니다. 예? 물론 그린스판부터 계속 볼커, 그린스판, 뭐 버냉키, 옐렌 그러면서 키 순서대로 계속 존재감이 줄었다는 얘기는 있는데, 지금 제롬 파웰은 완전히 바닥이에요. 예? 대통령이 그냥 호구로 보고요. 예? 시장도 호구로 봅니다. 자, 내년도 경제가 어떻게 되겠느냐, 세계 경제가. 이거 이전에 자, 이제 슬슬 내년도 전망 나옵니다. 미국 유수의 하우스들 전부 그냥 주식 뭐예요, 고. 예? 가자. 왜 고냐? 미중 무역 분쟁 해결? 이게 해결되겠어요, 어디? 설사 페이즈 1 이게 됐다 칩시다. 그래도 사실 기본적인 갈등 관계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트럼프만의 문제냐? 아니죠. 워렌 샌더스 중국에 더 심하게 했으면 했지, 중국에 프렌들리한 사람 아니에요. 바이든은 조금 프렌들리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은 뭐가 관건이냐? 내년도에 그 유수의 그 아이비들이 주식 고를 외치는 숨은 이유가 뭐냐?
페드가 깔아준다는 거죠. 딱 내려갈 때마다 금리 인하 해준다는 거예요. 대놓고 금리 인하 예상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해봤자 한 번입니다. 근데 저희는 4번 한다고 돼 있잖아요. 물론 뭐 기본 가정은 미국 리세션인데 중요한 거는 저는 솔직히 내년도에 미국 리세션이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금리 내릴 거예요. 무슨 이유에서든 주식이 하락을 하면은 득달같이 시장은 달려갈 겁니다. 왜 금리는 안 하느냐? 작년에 3번 했지 않냐? 거기다가 QE도 해라. 지금 그 페드의 그 유동성 공급, 요게 말은 RP 시장, 단기 자금 시장의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일시적 조치라고 하지만 솔직히 한 번 푼 유동성 회수하겠어요? 회수하려 그러면 또 시장에서 난리 날 텐데. 그래서 지금 올해의 페드, 작년의 페드는 QT 플러스 정책 정상화 금리 상승 인상이었다면은 올해의 페드는 금리 인하 플러스 스텔스 QE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그러면 뭐 그렇다 치고 저희 생각하는 건 뭐냐? 일단 미국 경제 불황이라는 결론이 있는데 요거 심지어 미중 무역 분쟁이 해결돼도 미국은 불황으로 간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왜냐?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려가지고 미국 기업들이 사람을 너무 많이 뽑아서 고용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그렇다는 겁니다. 최근 미국 지표 보면은요 고용이 너무 좋잖아요. 근데 고용이 좋다는 거는 뒤집어 보면은 이게 비용이니까 결국은 미국 기업들이 수익성이 이미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고 여기 보시면요 이제 더 떨어질 일만 남았다는 거고 그리고 미국 GDP를 보시면은요 투자가 굉장히 안 좋아요 이미. 그래서 저희 쪽 얘기는 저 투자가 안 좋은 게 이제 고용까지 나빠지면서 소비고 나빠지고 그러면서 한 바퀴 쭉 돌아서 미국 경제가 그야말로 리세션에 간다는 건데 개인적으로 솔직히 올해 지금 어쨌든 성장률이 2%가 나오는데 내년도 2, 4분기, 3, 4분기에 갑자기 마이너스 0. 몇이 나올까? 그리고 저렇게 지금 어쨌든 난판 페이롤이 10만 명 이상 나오는데 내년에 되면 갑자기 마이너스가 나올까? 솔직히 저도 잘 안 믿기는데요. 이건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 경제가 조금씩 내리막 가는 건 있는데 이게 조금만 더 나빠져도 지금 오늘 아침에 보니까 3분기 성장 2.1% 나왔죠. 뭐 1.9, 2.1 나오다가 이게 1% 초반만 가도 시장은 또 난리 날 겁니다. 소프트 패치인데 그게 결국은 또 이거 큰일 났다. 이럴 때 또 보험 써라 또 올해 보험 있잖아요. 그 내년이라고 보험 쓸 일 없겠습니까? 한번 썼는데 또 쓰다 그러면은 이거 힘들어요. 거기다가 또 트럼프는 더더욱이나 더 강력하게 또 몰아붙일 거고. 그래서 미국 경제가 어쨌든 간에 불황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어려워졌다. 내지는 미중 무역 분쟁이 설사 페이즈 1 딜이 해결됐다고 그래도 내년도에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협상은 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근본적인 목표는 제 생각인데 사실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데 아이폰 조립 공장을 손대는 거예요. 아직 손 못 댔거든요. 손 대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땐 팀쿡이 막 달려가지고 안 됩니다. 이거 이번에 연말에 또 아이폰 팔아먹어야 되는데 이 관세 올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어찌어찌 넘어가는데 제가 볼 땐 선거 이전에 분명히 아이폰 공장 어딘가 스윙 스테이트 한 군데다가 딱 해가지고 삽뜨는 거 그거 한 번만 하면은 어쨌든 간에 지큐 아닙니까? 결국은 미중 무역 분쟁이 조금 잡음이 난다든가 아니면 미국 경제가 좀 어렵다든가 그러면은 페드가 금리 인하 할 것 같아요. 진짜 리세션 가면은 저는 시장은 마이너스 금리를 요구할 것 같고 그리고 미국 성장률이 1% 초반으로 조금만 더 나빠져도 시장은 금리 한 100bp 정도 인하를 하라고 요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그 시장 콜은 내년도에도 똑같이 간다는 겁니다. 일단 채권 금리 더 떨어지고요. 주식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그래서 저희 그 포트폴리오 콜이 뭐냐? 주식, 채권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캐시 들고 가면 바보고 뭐든 간에 사고 있으면
어쨌든 먹는다. 근데 다만 크레딧 회사채는 좀 조심하라고 그러고요. 아까 그 회사채 고평가를 보셨으니까 주식하고 국채, US 트레저리 요거는 그냥 끝까지 들고 가라는 게, 거기다가 또 주식하는 분들은 괄호 열고 요즘 나오는 얘기 있죠. 멜트업. 이게 잘못하면은 여기서 한 20% 튀어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미국식 팔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좀 그렇습니다. 이게 이 실물 경제하고 금융시장의 어떤 괴리가 좀 너무 심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차라리 미국이 리세션 가주는 게 장기적으로는 이게 낙관론이다. 왜냐하면 어쨌든 딱 그렇게 가지고 주가가 좀 빠져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아 이제 올 것이 왔으니까 이제 여기서 전 세계가 통화정책 플러스 재정정책까지 쓸 거로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뭐가 한 바퀴 돌았다 그러면서 차라리 좀 차분해지는데, 올해 같은 상황이 내년도에도 계속이 된다.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좀 더 불안하지 않을까. 이게 온다는 불황은 안 오고 주가는 또 한 10% 올랐고 채권 금리는 또 뭐 거의 제로를 향해서 가고 있고, 이렇게 되면 더 불안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뭐 경기를 어떻게 보든 간에 일단은 저희 같은 금융회사들이 내는 전망은 그래도 어쨌든 채권 주식 다 들고 가시라. 어떤 쪽은 채권 팔으라는 데도 있던데요. 이게 손이 잘 안 나가더라고요. 또 이게 시대가 시대니만큼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라는데,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 세계적 그 경제의 리스크가 해결된 거 별로 없고 결국은 미국이 통화 정책으로 다시 뭔가 리스크를 덮고 가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일단은 세계 경제에 대한 전망입니다. 쭉 넘어가서요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 좋은데 그러면 한국은 이 모양이냐? 예? 왜 코스피는 아직도 박스피냐? 예? 미국 주식은 전고점 뚫고 올라갔다는데 왜 한국 주식은 전고점 가려면 아직 꽤 남았죠? 왜 그러느냐? 이거는 저희 은행 견해에다가 제 개인적인 견해까지 섞은 건데요. 저는 세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첫째,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과 수출이 안 좋았는데 한국이 하필이면 그 제조업과 수출에 몰빵한 경제라는 거, 일단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비슷한 나라가 사실 독일이에요. 독일 같은 경우도 제조업 수출에 몰빵한 나라인데 차이점이라면은 한국은 반도체, 독일은 자동차, 뭐 이런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반도체 내지는 전반적으로 제조업에 몰빵을 한 경제인데 이게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괜찮다는데 제조업이 나쁘고 수출이 나쁘고 특히 반도체는 더 나쁘고, 그래가지고 반도체가 뭐 보시는 대로 내려갔죠. 그러다가 희한한 거는요, 물량 기준으로는 벌써 올라가가지고 전고점 돌파해서 올라가는데 이 매출 달러 표시 수출은 그냥 제자리예요. 근데 이거 뭐 물량 올라가봤자 별 의미 없고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성장률에는 좀 도움을 줄 것 같은데 문제는 이 단가가 안 오르고 요 수출이 안 오르면은 일단은 삼성전자 이익이 안 오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1차적으로 한국이 제조업 수출에 몰빵한 경제였다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독일을 얘기하는데 제 판단은 독일보다 한국의 제조업 수출 의존도가 더 높아요. 거기다가 반도체라는 하나의 프로덕트에 너무 또 몰빵을 들다 보니까 일단은 그런 현상이 생겼고요. 요거는 다 알고 계신 거고. 근데 이거 뭐 결국은 어떻게 됐든 간에 재정으로 좀 해결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텐데, 사실은 두 번째 한국 경제가 좀 주식 시장이 안 좋은 두 번째 이유는 사실은 이 가계 기업 정부로 봤을 때 요 세 주체 간의 어떤 소득 배분, 여기에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게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각 기업, 정부 그리고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에요. 자, 일단은 띄는 게 작년도에 기업 가처분 소득이 18%가 감소를 했습니다. 기업 가처분 소득이 뭐냐? 그냥 간단히 말해서 이거 기업 이익이에요. 작년도에 기업 이익이 그야말로 박살이 났다는 겁니다.
근데 희한한 거는 작년도 삼성전자가 그 전해에 비해서 수익이 올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경제로 봤을 때 이렇게 됐다는 거는 진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 뭐 그다음에 중소기업, 뭐 그런 데들이 수익이 엄청나게 나빠졌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하고 가계의 이 가처분 소득은 계속 보면은 증가율이 5%, 정부는 7% 그렇게 나왔거든요. 정부 세금 많이 걸었습니다. 가계 소득이 올랐어요. 기업체는 이렇게 피를 흘리는데 가계 가처분 소득은 올라갔습니다. 예, 좋게 보면은 소득주도 성장 성공했습니다. 나쁘게 보면은 기업이 희생한 겁니다. 자, 올해가 어떻게 됐느냐? 올해는 명목 성장률로 보면요. 참고로 재작년이 5%, 작년이 3%, 올해 1%입니다. 자, 올해는 기업 당연히 제가 볼 때는 통계 안 나왔습니다만 더 여기서 계속 마이너스가 계속 나올 거로 봅니다. 두 자리 마이너스 나올 것 같아요. 거기다가 정부도 이제 세금이 안 거치니까 정부의 가처분 소득도 작년보다는 훨씬 증가세가 약해졌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가계 소득은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 소비가 버텨주는데 최근 한 두 분기 정도 소비가 조금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이 데이터를 그 부문별 소득 데이터를 분기별로 발표하지는 않는데 제 추정으로는 이게 이런 상태에서 특히 기업들이 2년 연속으로 이익이 감소하는 상태에서 과연 가계를 그렇게 팍팍 밀어줄 수가 있겠느냐? 단적으로 월급을 과연 그렇게 1년에 한 4, 5%씩 올려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올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안 올랐던 이유는 두 번째, 사실 기업체들이 가계를 밀어주느라 희생을 했다. 근데 주식시장은 기본적으로 펀더멘털의 기업 이익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 올랐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 세 번째, 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못 올랐느냐? 근데 사실 미국도 독일도 기업 이익이 안 올랐는데, 근데 왜 그러면 그런 나라들은 주가가 올랐느냐? 중앙은행이 어쨌든 뭔가를 했거든요. 미국 어쨌든 중요한 거는 금리 내렸다기보다는 시장으로 하여금 우리가 풀 서포트 해주겠다 그런 느낌을 준 거예요. 이거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래요. 미국이 앞서니까 유럽도 어쨌든 조금씩 따라갔습니다. 유럽은 사실 별로 할 건 없는데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9월 달에 그 욕을 바가지로 먹어가면서 드라기가 마지막으로 선물 주고 갔어요. 근데 한국 금리 한 번 내려 두 번 내리긴 했는데 이게 뭔가 좀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뭔가 금융시장을 풀 서포트한다는 느낌이 잘 안 들고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부동산 때문이죠. 그렇죠? 근데 진짜 부동산이 올라가는 게 유동성 때문이냐? 약간 좀 이상한 게요. 가계부채 이 증가세가 요 빨간 게 사실 이게 주택 대출 증가세인데요. 요거 증가율 피크가 2015년, 16년이고요. 그때부터는 계속 내려가요. 증가세가. 그래서 원래 부동산 시장의 오름세와 그다음에 제가 선진국 보면은 건설 투자의 오름세와 크레딧 붐이 세 개가 같이 가야 되는데 한국은 지금 아파트 값은 오르는데 가계부채 증가세 줄고요. 건설 투자 불황이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뭔가 선진국의 패러다임으로는 분석할 수가 없는 현상인데 뭐 사실은 다음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부동산 때문에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못 나서는 거예요. 물론 꼭 나서야 되느냐? 가치 평가하기는 쉽진 않은데 어쨌든 한국은 그냥 현상을 봤을 때 부동산 문제 때문에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가 없었고 경기 부양은 거의 8, 90% 재정 정책으로 했는데 물론 이것 때문에 칭찬을 받는데요. 어쨌든 간에 자산 시장만 놓고 보면은
재정 정책보다는 통화 정책이 더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산 가격을 띄워주니까. 반면에 재정 정책은 이거 어쨌든 간접적으로는 오히려 채권 공급이 늘어나가지고 채권 금리를 높이잖아요. 크라우딩 아웃 뭐 그런 얘기로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사실 한국의 정책 대응이 좀 자산시장 측면에서 특히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아주 최선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내년도가 어떻게 되겠느냐? 수출 저희 쪽 견해는 어쨌든 미국 불황이니까 크게 좋아질 일은 없는데 글쎄요. 뭐 올해보다 좋아진다. 뭐 미중 무역 분쟁 완전 해결 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올해보다는 어쨌든 수출은 좋아지겠지만은 그렇게 크게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고 관건은 소비라고 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나름 성공을 해가지고 소비가 잘 받쳐줬는데 올해 중반부터 이게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내년도에 소비가 과연 어떻게 되느냐가 관건인데요. 또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인구가 성장이 멎은 나라에서 소비가 성장률이 2% 나와도 이거 잘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비에 기대를 거는 게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성장률은 사실 올해보다 좀 높게 나오긴 할 테지만 아까 반도체 내려간 게 그 베이스 이펙트 때문에 하지만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한 내년도 성장률이 크게 좋아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환율, 금리, 환율은 미국 리세션을 대입을 하면은 일단 지금보다는 좀 올라가는 거로 내지는 크게 내려가지는 않는 거로 나오고요. 금리는 한국은행 한 번 정도 내릴 수 있는데 그 이상 내리는 건 역시 부동산 때문에 어렵고 그리고 시장 금리는 정부의 과감한 재정 정책이 이어지면서 물량 부담 때문에 채권 금리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은행 기본 전망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오석태 한국에셋증권 이코노미스트의 발표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것으로 세션 1 세계 금융시장 전망에 대한 발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5분 동안 커피 브레이크 시간을 가진 뒤에요. 세션 2 이어가겠습니다. 세션 2에서는 부동산 시장 전망을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고맙습니다.